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우리 교과서 238쪽입니다. 이제 한국사 교과서 마지막 단원이에요. 대한민국의 발전 그 첫 번째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소주제로 8.15 광복과 미소 양군의 진주.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8.15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하나, 그 다음에 미소 양군의 주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일단 두 가지네요. 일단 두 가지인데 뭐 학습 목표로 이번 시간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 그렇게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작은 주제입니다. 8.15 광복 이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다. 내용 보면 45년 8월 15일 일왕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이었지만 한번 꺾었죠. 자, 연합군의 승리에 의한 것이었지만이라고 꺾은 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민족은 연합군이에요, 아니에요? 연합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1 선전포고를 했었고요.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 직후에 대1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는 8월에는 또 미군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지만 막상 실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만약에 국내 정진 작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합국의 지위를 얻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뭐 선전포고라든가 그 다음에 훈련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연합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고 우리는 뭐예요? 패전국의 식민지로서 이제 어때요? 해방을 맞이했던 거죠. 아무튼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민족의 쟁취한 성과이기도 했다. 광복 직후 여운형이라는 사람 우리 저번에 국내에서의 독립을 위한 준비 해가지고 나왔죠. 뭘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조선건국동맹을 바탕으로 안재홍.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봤었던 뭐 한국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조선건국동맹, 요 네 개 정도가 있었는데, 요 세 개 정도 다 특징이 뭐였어요? 다 특징이 좌우 합작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좌우 합작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 더하기 사회주의의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에 여기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됐던 민족협동전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운형은 사회주의, 그 다음에 안재홍은 뭐예요?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함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줄여서 우리가 얘를 건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건국동맹이 1944년이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이후가 되는 거죠. 건주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 유지와 그다음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더라도 한국인들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친일파를 제외한 국내의 다양한 정치 대력을 망라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여기 보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운형 있네요. 그다음에 광복 당일 아침 8월 15일이죠. 조선 총독부로부터 정치봉석방 그다음에 서울로 3개월 식량 확보 왜냐하면 식량이 없으면 또 폭동이 일어나니까 치안 유지와 건국 활동의 불간섭 등을 약속받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 결국은 광복절 당일 아침 총독부하고 여운형하고 타협을 본 거죠. 그럼 뭘 타협을 봤을까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양보를 한 거잖아요. 뭘 양보를 했냐면 이 당시에 해방 당시에 국내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의 숫자는 약 75만 정도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75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75만 명을 무사하게 일본으로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겠죠.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여운형과 타협을 본 거죠. 여운형과 나는 너에게 조선 건국준비의 나라는 조직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치안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 주둔에 앞서 9월 6일 날 우리 민족 스스로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 공화국이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쵸? 조선인민공화국. 이거 북한이잖아요, 북한. 물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는데, 아무튼 조선인민공화국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거예요. 미군이 오기 전에. 그리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원래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좌우 이승만을 주석으로 좌우 세력을 막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츰 민족주의 세력들이 탈퇴를 해요.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의 일방적 주도에 반발하면서 이탈하면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세력은 약해지죠. 이 와중에 한국민주당과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등 많은 이 한국민주당은 누가 만들었냐면 김성수가 만들어요. 김성수 약간 좀 친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공산당은 당연히 국내에 있었던 박헌영 이 정당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가장 극우에 해당되는 이승만 그 다음에 중도 우파에 해당되는 김구 등이 귀국하였고 좌익과 우익은 독립운동 건설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였지만 45년 말까지는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데에는 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는 여운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처음 수립할 때까지는 탄탄했었는데 차츰 이승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구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제 미군을 등에 업죠. 이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생기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세력은 차츰 약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38도선이 그거지다. 2차 세계대전 또한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 싸웠지만 뭐 결국은 미국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소련은 뭐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전후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미국은 대일전 승리를 위하여 소련 참전을 요구했다. 이거 무슨 회담이었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1945년 2월 무슨 회담이에요? 그렇죠.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을 통해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구를 했고요. 그죠? 소련 콜합니다. 스탈린이.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전쟁이 끝나면 참전할게. 그게 이제 며칠이 되냐면 8월 8일 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구하면서도 자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할 방침을 고색하였다. 그러던 중 미군이 원자폭탄 그죠? 8월 6일과 그 다음에 8월 9일입니다. 8월 6일과 8월 9일 아까 뭐 8월 6일 히로시마 그 다음에 8월 9일 두 군데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중간인 8월 8일 날 소련이 이제 어때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소련이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이에 미국은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냈다. 38선. 그래서 38선이 그어졌다. 이게 38선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결국은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38선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소련에게 참전을 요구했던 이유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약 70만 명의 관동군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전체는 한 150만 명이 있었고요. 만주 지역에만 해도 70만. 그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만 해도 한 7만에서 한 10만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참전하자마자 약 70만 명 정도로 생각됐던 관동군이 일주일 만에 소련군에 의해서 그냥 격파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소련은 유럽에서 그 유명한 그 독일의 타이거 탱크하고 한판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었던 거고요. 일본군의 탱크는 중국 국민당군하고 싸웠던 탱크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일본군의 탱크는 기관총을 맞아도 뚫려요. 뭐 12.7mm 이런 정도 기관총을 맞아도 뚫릴 정도로 굉장히 허약했죠. 이제 그런 허약한 뭐 일본의 뭐 치하 탱크라고 하는데 치하 전체와
소련군이 몰고 있었던 T-34는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소련이 만주 전체를 점령하고 실제로 8월 13일이면 소련군이 어디로 상륙을 해요? 한반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부랴부랴 38선을 끊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항복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요 두 개의 폭탄도 있었지만 원자 폭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소련이 사할린을 거쳐서 어디에 진주하는 거, 홋카이도에 진주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의 항복이 좀 늦었다. 예를 들면 원래 일본의 항복 계획은 없었고요. 원래 미군의 계획은 한 9월 15일 정도에 규슈와 그 다음에 독도 앞바다, 독도라네, 죄송합니다. 도쿄 앞바다에 상륙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뭐 9월 15일, 10월 10일. 그러니까 소련은 이미 만주를 점령하고 한반도에 들어온 상황에서 미군의 작전은 9월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 홋카이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도 독일처럼 분단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죠. 명확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군도 한반도를 38선을 부랴부랴 그었고요. 일본도 이러한 그 미군의 흐름에 맞춰서 잽싸게 항복을 한 거죠.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한 달만 늦게 항복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분단은 분단이지만 우리 민족은 분단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타협의 쟁점이 한반도에서 어디로 넘어갔을 일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도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도호쿠 지방 있잖아요. 음, 도호쿠 지방. 쓰나미 맞은 데 있잖아요. 도호쿠 정도. 아마 그 정도에서 일본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히로히토가 잽싸게 항복을 해버리죠. 좀 안타까워요. 항복을 좀 늦게 하지, 이 자식이. 한 보름만.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에 주둔하다. 자, 일단 이제 38선으로 그렇고 일본은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전체에서는 미국이 항복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38선 이남은 미군이, 38선 이북은 이제 어때요? 소련이 항복 접수와 무장 해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뭡니까? 그때 이제 조선 총독부왕 옛날 앞에서 옛날 중앙청이요. 여기서 항복 접수식을 이제 9월 9일 날 하게 되는 거죠. 이미 광복 직전에 아까 제가 8월 13일에 이미 상륙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양에서는 일본으로부터 38도선 이후 행정권을 접수하였다. 이후 소련은 행정권을 인민위원회, 아까 우리 건국준비위원회 있었죠? 그 인민위원회에 이행했다. 건국준비위원회 다음에 등장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있잖아요. 거기 지방에 있었던 자치조직이었던 인민위원회에 이양을 한 거죠. 소련은 해방된 민족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통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세를 이끌어가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북한은 점차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중심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게 됐다. 이때 이제 김일성 원래대로 하면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1936년 동북 항일 연군 그죠? 요게 이제 사회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을 해서 1937년에 만들었던 게 조국 광복회가 있었죠. 만주 지역에서의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협동전선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이 어디를 쳐들어갔어요? 부천보전투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천보전투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부천보전투가 끝난 다음에 김일성 일행은 일본의 동북 항구일 연군에 대한 탄압이 강해지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소련으로 도망갔었죠. 이때 이제 돌아옵니다. 9월 초 소련보다 한 발짝 늦게 서울에 들어온 미군.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았고 여기도 미 군정 여기는 직접 통치입니다. 소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때요? 간접 통치죠. 전면 통치에 나서지 않았다. 왜? 인민회를 위한 통치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 부정하고요. 아까 여운형이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이 당해요. 그리고 총독부 관리와 경찰을 조직을 그대로 위임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미군정 초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좌익 세력들이 급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친일파 청산이 어렵게 됐던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미 군정이 제공한 겁니다. 그대로 제공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위임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민당 등 우익 세력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요. 이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김성수, 송진우 뭐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좀 친일적 성향이 강했었거든요.
이들 우익 세력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들 우익 세력들은 자본주의고 지주나 자본가 계급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한민당, 우익, 총독부 관련 경찰, 우익 세력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 남한 지역에서의 이 미 군정에 대한 반발이 어때요? 엄청 심했던 거죠. 자, 새로운 국가 건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 뭐 이어지는 학습 목표는 드디어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립 극복을 위한 노력을 발표할 수 있다까지 나와 있네요. 이때 이제 요 좌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됩니다. 12월 28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37년 제2차 미소 공동회의까지 보는 건데요. 12월 26일이네요. 자, 모스크바, 미국, 소련, 영국. 그래서 3국 외상은 누굽니까? 외무장관입니다. 12월 26일이죠. 자, 한국 독립 문제를 협의했다. 아까 이제 우리 카이로 선언 있잖아요. 카이로 선언. 우리 아까도 이제 슬쩍 봤었는데 카이로 선언에서는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노예 상태에 유의한다.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라고 그랬죠. 적당한 시기. 겁나 어려운 영어라면 인듀 코스예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뭐한다? 독립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독립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이 독립이 즉각 독립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즉각 독립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결국 뭘로 정리가 되냐면 신탁 통치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요. 미국의 루즈벨트는 50년 신탁 통치를 이야기해요. 왜 50년 신탁 통치를 이야기하냐면 영국의 누구의 눈치를 봐요? 처칠 눈치를 봅니다. 처칠 눈치. 왜 처칠 눈치를 봤을까요? 자, 우리 저번에도 선생님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국의 식민지 가운데 독립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에게 뭘 약속했어요? 독립을 약속해버렸죠. 독립을 약속했어요. 패전국의 식민지를 이제 독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쟁 승리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가 독립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인도가 독립이 안 된다. 말레이시아가 독립이 안 된다. 싱가포르이 독립이 안 된다.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독립을 하는데 똑같이 일본에게 점령되었던 필리핀은 독립을 안 한다? 그럼 미국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을 미국이 다시 점령하는 거니까 원래 미국은 자기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을 바로 독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신탁통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한국을 50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필리핀이나 뭐 우리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그다음에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을 즉각 독립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련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소련이. 그래서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국이 먼저 뭘 제시를 해요? 자,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안을 내놔요. 의외죠? 미국은 50년입니다. 소련은 콜 합니다. 근데 몇 년만 내놓냐면 5년만을 내놔요. 5년. 길어봐야 5년 하자. 5년 하자. 그리고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실제 정치는 뭐 우리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이 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실제 정치는 여기서 하도록 하자. 이걸 수정 제안을 해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죠. 신탁통치안.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한반도에 무엇을 수립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정치는 어디에서 하고 임시정부에서 하되 그 기간은 최고 몇 년이다? 5년이다. 최장이에요. 만약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임시정부가 정치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면 1년 만에 조선의 신탁통치는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쭉 내용이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자, 모스크바 상국 예상회의는 즉각적인 독립을 수립하던 한국인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김구나 이승만 우익입니다. 신탁 통치를 그다음에 을사득약이나 위임 통치안과 같은 것이며 한국의 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승만은 좀 재밌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승만은 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임 통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민 대표회의가 열렸고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어때요? 탄핵을 받았던 그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제 유임 통치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신탁 통치를. 자, 이 우익이고요.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의 결정이 한국의 민주적 개혁과 조선 임시정부 수립 5년 결국은 독립을 보장한다며 지지로 돌아서요. 자, 반대하는 걸 우익 반대하는 걸 우익은 반대한다.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반탁, 신탁통치 반대. 그다음에 좌익은 신탁통치를 찬성했죠?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찬탁이라 불러요. 혹시라도 이제 반탁, 찬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우익은 신탁통치 반대, 좌익은 신탁통치 찬성.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무튼 좌우익의 입장 차이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좌우의 대립이 뭐 극렬해졌다. 여기 좌익 찬탁입니다. 우익 반탁입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공식적인 발표가 되기 전에 뚱하이로는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지만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이 오보 때문에 좌익과 우익이 갈라지게 되는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가짜 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예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에는 상당히 능력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자, 아무튼 아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아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1946년 3월 20일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이 덕수궁 어때요?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었죠. 자, 이곳에서 회의가 열려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런데 미소 양국은 임시정부를 자국에게 유리하고자 구성하기 때문에 자, 임시정부에 누가 참석하냐? 를 놓고 누가 참석하냐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되죠. 소련은 찬탁만 참석하자. 왜 그러냐면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임시정부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임시정부 회의에 즉 찬탁하는 사람만 주장하자. 근데 이렇게 되면 임시정부는 오로지 100%다 누구만 들어가게 되겠어요. 좌익만 들어가게 되겠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좌익만의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반탁하는 사람들도 역시 참여하자. 논리로 따지면 소련은 논리가 맞죠. 왜냐하면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임시정부에 집어넣는 사람. 이건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신탁통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좌익정부가 되고 임시정부가 좌익정부가 되면 정식 나중에 정부도 당연히 그 정부도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좌익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군정은 좌익 세력을 탄압한 한편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보다는 중도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중도 세력을 지원해요. 그래서 최대한 임시정부를 어때요? 좌익만이 아니라 중도 세력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거죠. 이에 미 군정이 저항했고 우익이었던 이승만은 이렇게 되면 남쪽만 정부를 수립하자. 정업 발언입니다. 최초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거죠. 1946년 6월 4일입니다. 정업에서 하필이면 이런 연설을 해요.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반탁입니다. 자, 이제 무기 휴예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 이건 남한 단독 정부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아까 미군은 누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중도 성향 밀었다고 그랬죠? 자, 여운형 좌파인데 중도 성향. 김규식은 우파인데 중도 성향이에요. 이 사람들을 둘이를 미군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좌우 합작운동이죠. 자, 여운형 중도 좌파, 김규식 중도 우파. 극우로는 김국 이승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로는 당연히 누가 있었을까요? 김일성이 있었겠죠. 박헌영 이런 사람도 여기 있었고요. 자, 아무튼 미소 공동회를 재개하고자 했다. 또 남북을 통합한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은 자 대중의 열망과 중도 세력을 육성하려는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946년.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요. 좌우합작 7원칙. 그러니까 이 좌우합작 7원칙은 뭐냐면 좌익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우익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7개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핵심이 가장 뭐였어요? 좌우합작 7원칙. 이 당시에 좌와 우가 싸우는데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토지 문제였어요. 근데 토지 개혁을 하긴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토지 개혁안을 내놓죠. 유상 매수와 무상 분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공짜로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죠? 가장 이상적이죠. 나중에 보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 매상, 유상 분배였죠. 북한은 어때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였거든요. 이 둘을 정충한 거죠. 그 다음에 친일파는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누가 불만을 가져요? 이제 우익 세력들은 불만을 갖게 되죠. 우익 세력들. 아마 여기에도 역시 우익 세력들이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익 세력들이 둘 다 여기에 불만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군 정도 관심을 보이지 않게 돼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상태에서 여운형이가 18살짜리 꼬마에게 총을 맞고 죽어요. 그러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이제 결렬이 됩니다. 이처럼 좌우 합작 운동이 결렬이 되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토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을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친일파들은 처단하자라는 그런 내용 7가지를 주장했는데 아무튼 좌우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고요. 여운형이 죽자 미국은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의 카드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넘겨버려요? 미국은 어디로 넘겨요? 이제 유엔으로 넘기고자 했던 거고요. 소련은 뭐가 유리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안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련은 이걸 거부하게 되죠.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남북한은 서서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